온몸이 찢겨나가듯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에 남루한 차림의 여인이 산더미만한 빨랫감들을 머리에 이고 냇가로 향했다. 꽁꽁 언 냇물에 바위를 던져 깨부수고 그곳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그 여인은 호랑이보다도 무서운 시어머니의 등살에 떠밀려 그곳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던 참이었다. 아들 죽고 저 할망이 드디어 노망이 난 게지. 이 날씨에 무슨 놈의 빨래야. 이제는 며느리도 앞세울 셈인가. 저 어린 것이. 안 그래도 서방 죽고 힘들 텐데 그렇게 도망가래도 못하러 저러고 있는지. 불쌍한 것. 마을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노망이 났다며 한마디씩 했으나 일부러 며느리를 구박하며 홀대하는 그 깊은 속마음을 그때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축원드리겠습니다. 유례 없이 혹독한 겨울이었다. 하늘은 낯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살갗을 베는 것 같았다. 우물가 물은 밑바닥까지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처마 끝 고드름은 어른 팔뚝만큼 굵어져 있었다. 어딜 감히 안채에 들어오려고 이 천하에 재수 없는 것. 칼처럼 날카로운 소리가 한 여인을 향해 날아들었다. 매서운 추위 속 가녀린 여인이 무릎을 꿇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연희. 올해 22살이 된 그녀는 3년 전 서방을 잃은 과부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기침소리가 어제보다 심해지신 것 같기에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왔어요. 필요 없다. 남편도 잡아먹은 주제에 나까지 죽이려고? 이제부터 네가 준 것은 일체 드리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라. 나 먹을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라. 이후에도 벼락 같은 호통이 방 안에서 터져나왔다. 적에 들어온 뒤로 이 집에 바람 잘 날이 하루도 없었다. 내 하나뿐인 자식이 왜 죽었겠어. 아이고 아까운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팔자 드센 년이 들어와서 집안이 다 망해버렸네 그려. 그리고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산더미 같은 빨래 뭉치 하나가 마당으로 날아들었다. 묵은 때가 켜켜이 쌓인 낡은 옷가지들이었다. 언제 모아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빨래 뭉치였다. 빨래나 해오거라. 방문 앞에 노파가 서 있었다. 등이 굽고 기침이 잦은 노파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날이 선 칼처럼 서늘했다. 빨래 뭉치를 주섬주섬 끌어안는 연희는 보는 이의 가슴이 먹먹해질 만큼 고운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 고운 얼굴 위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입술은 갈라지고 터져 있었다. 발에 신은 집신조차 변변치 않았다. 밑창이 다 떨어진 헌 신발 사이로 발가락이 비어져 나와 있었고 그 발가락 끝이 추위에 시퍼렇게 얼어 있었다. 몸에 걸친 것이라고는 솜이 다 빠진 낡은 저고리와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역력한 치마 한 벌이 전부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옷자락이 흔들렸고 그때마다 연희의 몸이 작게 떨렸다. 손은 더 보기 힘들었다. 손등은 추위에 갈라지고 터져 붉은 핏줄이 거미줄처럼 번져 있었다. 손가락 끝마다 살이 벌어져 있었고 그 틈 사이로 핏방울이 맺혀 있었다. 누가 보아도 오랫동안 고생한 손이었다. 20을 갓 넘긴 여인의 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마치 70을 넘게 산 노인의 손 같았다. 연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노파가 그 등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천하의 몹쓸 년. 뭐 하자고 아직도 여기 붙어 있냐? 한 명으로는 부족해서 나까지 보내려고? 어림도 없지. 여기는 내 집이다.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터진 입술 사이로 가는 핏줄기가 번졌다. 노파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삶이 무료해서 늙은 시어미를 괴롭히고 싶은 게지? 뭐냐? 네가 정 그렇다면 심심치 않게 해주마. 밑에 개울에 내려가서 빨래하고 오는 길에 나무도 좀 해와라. 땔감이 다 떨어졌다. 연희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날이 너무 추워서 냇가 물이 얼었을 텐데요. 일단 다녀오겠습니다. 날이 추우니 방에 들어가 계십시오. 시끄럽다. 내 걱정하는 척 하지 말고 네 행실이나 똑바로 하여라.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일이나 해와. 툇마루 문이 쾅 닫혔다. 마당에 홀로 남은 연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꾹 참으며 빨래 뭉치를 가슴에 꼭 안았다. 찬바람이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터진 손끝에서 핏방울이 눈 위로 떨어졌다. 붉고 작은 점 하나가 하얀 눈 위에 선명하게 번지며 마치 큰 피웅덩이를 이룬 것처럼 착각을 일으켰다. 그것은 마치 연희 마음속에 새겨진 깊은 상처와 고독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들에게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 때는 4년 전 꽃이 지천으로 피어나던 봄날이었다. 길선마다 개나리가 터지고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능소와 덩굴에는 아직 이른 꽃봉오리들이 맺혀 있었다.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파랬으며 바람 한 점에도 꽃내음이 실려왔다. 그날 이 마을에 아리따운 처자가 시집을 왔다. 복순이 대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생 아들 하나만 붙들고 살아온 여인이었다. 일찍이 서방을 잃고 홀몸으로 밭을 일구고 삭바느질을 하며 아들을 키워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녀 자신도 잘 몰랐다. 다만 아들이 장성하여 장가를 들이게 된 날 복수는 처음으로 이 낯선 기쁨 앞에 서 있었다. 쪽문이 열렸다. 그리고 연희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복수는 그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것이었다. 어쩜 이리 고울까? 어쩜 이리 상냥해 보일까?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시어머니를 향해 절을 올리는 연희의 손이 가늘고 휘었다. 눈매가 부드럽고 인매가 단정했다. 연희가 고개를 들어 복순을 바라보았을 때 복순은 가슴 안 어딘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 아들만 키워온 복순에게 연희는 하늘이 늦게 보내준 딸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복순은 그 마음을 절대로 티내지 않았다. 그것은 젊은 과부가 아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평생에 걸쳐 굳어진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약해 보여서는 안 되고 틈을 보여서는 안 되었다. 속내를 감추고 쓸데없는 미소는 얼굴에서 지웠다. 억척스럽고 차갑게 감정은 절제하고 입은 무겁게. 복순의 이런 방식은 아들과 둘이 살아내기에 나쁘지 않은 방식이었다. 과부라고 쉽게 보던 남정네들에게는 쉬이 다가서지 못하게 방패 역할을 해주었고 입이 무겁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가 없는 복순을 양감댁 마님들은 좋아했으니까 양반집들의 허드레실과 모임이 있는 날 다과상 차림, 심부름은 복순이 도맡아 하게 되었다. 마을 양감댁 마님들은 서로의 집을 공유하며 자신들의 친목 도모의 장을 만들었는데 늘 품위 있고 격식 있는 언행들이 오가는 것은 아니었다. 돈 있는 남정네들이 여색을 밝히듯 돈 있는 양감댁 마님들도 남색을 탐하였다. 이따금 조정일로 대감들이 멀리 출타하는 날이면 기다렸다는 듯 큰 마님 댁에 불이 환하게 켜졌다. 한양에서 왔다는 손님들이라 했는데 누가 봐도 얼굴이 번지르르하고 반반한 것이 나이도 갓 20쯤 되었으려나. 마을 안총각들과는 결이 달랐다. 햇볕에 그을린 데도 없고 손에 굳은 살도 없었다. 곱게 빗어넘긴 머리며 단정한 옷고름이며
멀리서 보아도 어디서 무슨 일로 먹고 사는지 짐작이 갔다. 마님들은 그런 자들을 한 명씩 끼고 앉아 밤새 술판을 벌였다. 복수는 상을 들이고 조용히 물러났다. 더 볼 것도 없었고 볼 생각도 없었다. 대감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었으니까. 복수는 주섬주섬 보자기에 남은 음식들을 싸서 쟁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식기 전에 내 새끼 입에 넣어줘야지.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다. 술판을 벌일 때마다 아들의 줄임배를 채워줄 수 있으니 복수는 신이 났다. 그들이 무슨 짓을 벌이던 내 알바가 아니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그뿐인 것을. 이런 이유로 마님들의 잔치가 자주 열릴수록 복순의 입은 더 무거워졌다. 연희가 시집온 첫날부터 복순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아직 닭도 울지 않은 시각에 부엌에 나가 불을 지피고 쌀을 씻고 반찬을 다듬었다. 그리하여 연희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올 때면 아궁이에는 이미 밥이 뜸을 들이고 있었고 찬압에는 반찬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어머님, 벌써 다 하셨어요? 제가 해야 하는데 죄송해요. 내일부터는 더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그러자 복순이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내 살림 누가 만지는 거 싫다. 내일부터 부엌에는 들어오지 말고 서방이나 잘 챙겨라. 냉담한 태도로 말하는 복순의 모습에 연희는 다소 민망함을 느끼면서도 어머님이 당신 방식대로 살림을 하고 싶으신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달랐다. 복순이 새벽마다 먼저 일어나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연희에게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없는 집에 시집온 그 고운 손이 자신처럼 망가지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수는 그 마음을 끝내 말하지 않았다. 어느 오후 연희가 안방에서 배를 짜고 있었다. 북을 이리저리 놀리며 배를 짜던 연희가 갑자기 작은 소리를 냈다. 배올 사이에 손이 끼어 손가락을 베인 것이었다. 손끝에서 붉은 피가 맺혔다. 연희가 손가락을 입술로 가져가 피를 빨며 얼굴을 찡그렸다. 복순이 그 광경을 보았다. 잠시 후 복순이 성큼성큼 방으로 들어오더니 연희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다. 연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복순의 손을 바라보았다. 복순의 손은 거칠었다. 수십 년 일로 다져진 손이었다. 그 거친 손이 연희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있었다. 복순은 약을 다 바르고 나서 툭 손을 놓고 일어섰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연희는 한동안 제 손을 바라보다 천천히 웃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복순이 장에 나갔다가 포목전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다. 진열된 비단들 사이에서 연분홍빛 비단 한 필이 눈에 들어온 것이었다. 복순은 그 비단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저것으로 저고리를 지어주면 얼마나 고울까? 연희 얼굴에 저 빛이 올라오면 얼마나 환할까? 그러나 값이 문제였다. 손에 쥔 돈이 모자랐다. 복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돌아섰다. 그리고 이웃집에서 삭바느질 일감을 더 받아왔다. 연희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밤마다 연희가 잠든 후에 홀로 호롱불을 켜고 삭바느질을 했다. 눈이 침침하고 허리가 아팠지만 마음은 신이 났다. 저 비단으로 저고리를 지어주면 연희가 얼마나 좋아할까. 복수는 며칠에 걸쳐 돈을 모았다. 그리고 장에 나가 비단을 샀다. 집에 돌아와서는 밤새 저고리를 지었다. 바느질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였다.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은 다시 뜯어 고쳤다. 다음 날 아침 복순이 연희 앞에 그 저고리를 툭 내밀었다. 저고리나 하나 해봤다. 입어봐라. 연희가 저고리를 받아들었다. 연분홍 빛깔이 어찌나 곱던지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옷 받고 우는 사람이 어딨느냐.
사람이 눈물이 많으면 하나 쓸모가 없다. 툭 한 소리 내뱉은 복수는 부엌으로 들어섰다. 역시나 내 안목이 틀림이 없지. 저리 고운 것을 왜 진작해 줄 생각을 못했는지. 복수는 소리 없이 미소 지었다. 찌는 듯하던 여름이 어느 날부터인가 조용히 물러갔다. 기척도 없이 아침에 눈을 떴더니 공기가 달랐고 저녁바람에 서늘한 것이 실려왔다. 감나무 잎이 하나둘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런 밤이었다. 달빛이 마당에 고이게 쏟아지고 귀뚜라미 소리가 사방을 채우는 복순과 연희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기분 좋은 가을바람을 맞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바람이 한번 불어 감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잎사귀 몇 개가 소리도 없이 떨어졌다.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복수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가락지를 슬며시 빼어 연희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별거 아니다. 시집 올 때 받았던 것인데 늙고 주름진 손에 끼어봤자지. 걸리적거리기만 하고. 그래봬도 품질 좋은 옥이니 잘 간직해라. 연희가 손가락에 끼워진 가락지를 내려다보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마른 저리에도 자신 손에 있던 가락지를 빼어준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연희도 잘 알고 있었기에 또 운다. 쓸데없이. 핀잔이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다. 복수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달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한번 지나갔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평온한 날들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해 겨울이 오기 직전의 일이었다. 하늘이 잿빛으로 낮게 깔리고 첫서리가 밭이랑을 덮던 날 마을 어귀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이 장터에서 달구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다. 달구지가 뒤집히면서 아들이 깔렸다고 했다. 거기까지가 전원의 전부였다. 연희가 저작거리로 뛰어갔다. 복순도 뒤를 따랐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다. 복순이 아들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감싸쥐었다. 오래도록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연희는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오열했다. 주변 사람들도 저마다 안타까움에 소리내며 눈물을 훔쳤다. 그러나 복수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연희 앞에서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자식 잃은 슬픔도 크지만 어린 나이에 신랑을 잃은 연희의 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자신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복수는 자신의 슬픔을 꾹 눌러 삼켜야 했다. 그 모습이 더 깊은 슬픔을 자아냈다. 아들을 묻던 날도 그 다음 날도 복수는 울지 않았다. 밥을 먹었고 물을 마셨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앉아서 얘기를 들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문상을 온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아니, 저것 좀 봐. 어쩌면 저리도 태어날 수가 있담. 너무 큰 충격에 정신을 놓은 게 아닌가. 그러나 연희는 그날 밤 세상 가장 슬픈 여인의 모습을 목격했다. 한밤중에 연희가 물을 뜨러 부엌으로 나왔다. 나오다 복순의 방 앞을 지나치는데 그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연희가 그 자리에서 멈추었다. 숨이 끊어질 듯 말 듯 새어나오는 울음이었다. 목 놓아 울 수도 없어서 그렇다고 사귈 수도 없어서 그 사이 어딘가에서 짓눌린 채 흘러나오는 소리. 세상에 저런 울음이 있었구나. 연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복순이 안에서 혼자 아들을 부르고 있었다. 소리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울고 있었다. 평생 남에게 등 한 번 기댄 적 없는 사람이, 평생 눈물 한 번 남 앞에 보인 적 없는 사람이 지금 저 방 안에서 짐승처럼 웅크려 울고 있었다. 낮에 문상객들 앞에서 반듯하게 앉아있던 그 등이 떠올랐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태연하게 맞았던 그 얼굴이
얼마나 죽으림을 다해 버텨낸 것인지를 연희는 지금 이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알았다. 자식을 앞세운 어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감히 짐작조차 못할 자리였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방을 잃은 슬픔도 이 순간만큼은 어디론가 밀려나는 것 같았다. 내 슬픔이 감히 저 슬픔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자식을 먼저 보낸 저 어미의 슬픔 앞에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들어가지 않았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밤 두 여인이 울고 있었다. 한 사람은 아들을 잃고 한 사람은 서방을 잃고, 그러나 그 밤만큼은 연희의 눈물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저 문 너머의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소리 없는 눈물이 말을 새 없이 폭포처럼 흘러내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방 안의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연희는 그제야 발을 뗐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숨을 죽이고 천천히. 그날 밤 연희는 결심했다. 이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서방은 떠났어도 서방이 이 집에 남긴 어머니는 내가 지켜야 한다고. 그러나 아들이 떠난 뒤 복순이 조금씩 변해갔다. 처음에는 말수가 줄었다. 그 다음에는 연희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복순의 입에서 모진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서방 잡아먹은 년이 낯짝도 두껍지. 네가 어떻게 아직 이곳에 발을 들이고 있는 것이냐. 처음에 연희는 슬픔 때문에 그러시려니 했다. 아들을 잃은 어미가 그 마음을 어디엔가는 쏟아내야 살지 않겠는가. 연희는 본인이 욕바지가 되어도 상관없었다. 그렇게라도 해서 살아내신다면 그걸로 되었다. 그래서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연희는 참았다. 그러나 구박은 갈수록 심해졌다. 한겨울에 방 안에 불도 떼지 못하게 하였다. 꽁꽁 얼어붙은 밭에서 일부러 돌을 골라내도록 시켰다. 또한 때때로 연희 몫의 밥을 다 먹어치워 연희는 배를 골아야 했다. 그의 겨울은 몸도 마음도 유난히 더 춥고 혹독한 겨울이었다. 복순도 연희도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고왔던 연희의 얼굴은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병자처럼 메마르고 생기를 잃었다. 복순도 나날이 허약해져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고 방 안에서는 밤새 기침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좀처럼 봄이 올 것 같지 않던 그 매서운 한파가 지속되던 어느 날부터 복순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연희는 복순에게 받은 저고리를 팔아 마을 의원을 모시고 왔고 방에 한참을 들어가 있던 의원에게 상태를 물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복순이 본인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자신의 상태를 알리지 말라는 당부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연희는 의원이 지어주고 간 탕약을 복순의 방 앞에 두고 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아까 의원님이 지어주고 가신 탕약이에요. 이것을 드시면 오늘 밤은 조금 편안히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자 벼랑간 문이 획 열리더니 그 사이로 목침이 날아들어와 탕약이 든 그릇과 연희를 쳐내었다. 엎어진 탕약과 쓰러진 연희를 두고 다시 문이 쾅 닫혀버렸다. 필요 없다. 너를 어찌 믿고 내가 그것을 먹겠느냐. 앞으로 안채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연희가 한참을 밖에서 눈물로 호소해도 돌아오는 것은 칼처럼 날카로운 독설뿐이었다. 복수는 그 후로 좀처럼 밖으로 나오질 않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그 무렵부터 기침소리도 강해지고 때로는 신음소리도 새어나왔다. 연희가 들어가려고 해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가 연신 기침을 하며 괴로워하는 복순을 위해 따뜻한 물 한 그릇이라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뗄감도 없어 이곳저곳 마을을 다니며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아왔다.
손이 얼어 제대로 불을 지피지도 못하면서 연희는 부싯돌을 부딪혀 불을 일으키려 했다. 그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린 채 복순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녹이 어린 목소리를 높였다. 누가 불 지피라 했냐? 따뜻한 물 누가 해달라 했어. 여기는 내 집이다. 네 마음대로 하려들지 마라. 복수는 역정을 내며 연희가 어렵게 피운 불씨를 휘저어 꺼트렸다. 복순이 방으로 돌아갔고 다시금 방에서 괴로운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연희는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를 들으며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찬바람이 부엌 문 사이로 스며들었다. 얼었던 손이 아려왔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연희는 다시 일어섰다. 마을 사람들도 이 내막을 알았고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어떤 이웃 여인이 연희에게 몰래 말을 건넸다. 연희야, 어서 친정으로 가거라. 네가 왜 저기서 저런 고생을 하느냐? 시어미가 저리 구박하는데 왜 안 떠나고 있어? 네 젊음이 아깝지 않니?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님이 마음이 많이 힘드셔서 그런 것뿐입니다. 그것이 연희의 대답이었다. 밤마다 연희는 혼자 눈물을 훔쳤다. 이불을 끌어당겨 입을 막고 소리 죽여 울었다. 그러나 아침이면 다시 일어났다. 다시 마당을 쓸고 다시 밥을 지으려 했고 일감을 구하러 나갔다. 왜 떠나지 않느냐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연희에게는 이유가 있었다. 서방이 이 집에 남긴 유일한 것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 일상이 계속 반복되었고 복순의 기침 소리가 달라졌다. 처음에는 계절 탓이려니 했다. 겨울 추위에 노인들 기침이야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기침은 더 깊어졌고 더 잦아졌으며 어떤 날 밤에는 방 밖에서도 들릴 만큼 격렬해졌다. 연희가 걱정되어 방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다. 어머님, 제가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안쪽에서 문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복순이 문고리를 걸어 잠근 것이었다. 필요 없으니 가 있어라. 연희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아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러다 다시 의원이 다녀간 날이 있었다. 마을 의원이 복순의 방에 들어가 한참을 있다가 나왔다. 연희가 의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환우가 어떠하십니까? 의원이 잠시 연희를 바라보다 말했다. 안에 계신 분이 스스로 알고 계십니다. 그 말만을 남기고 의원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며 떠났다. 그 이후 구박은 더욱 심해졌다. 전보다 더 모진 말을, 더 차가운 눈빛으로, 더 자주. 연희가 무언가를 하려 하면 2배로 가로막았다. 연희가 가까이 다가서려 하면 더 날카롭게 밀어냈다. 연희는 알지 못했다. 그 모진 말들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며칠 후 연희가 일하는 대감댁 머슴 길동이가 헐레벌떡 마당으로 들어선 것은 해가 중천에 뜬 무렵이었다. 연희야, 나 얼마 전에 심부름으로 네 고향 쪽을 지나쳤는데 거기 흉년이 들었더라. 마을 사람들이 굶주리고 어린 것들이랑 노인들이 못 견뎌 죽어나간다고 줄초상이 나서 난리도 아니더라. 너희 부모님도 아직 거기 계시지? 연희야 어쩌냐? 한번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저녁 연희가 복순의 방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친정 마을에 흉년이 들었다 합니다. 어린 것들과 노인들이 굶어 죽어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노쇠한 부모님이 눈에 밟혀 도무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오나 며칠만 고향에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고향에 가겠다고? 한번 시집왔으면 그뿐이지 무슨 친정 타령이야. 여기가 네 집이지 거기가 아직도 네 집이냐? 네가 거기 간다고 무슨 뾰족한 방법이라도 있고? 오냐, 그동안 일하러 밖으로 나돌더니
그새 다른 곳에 살림이라도 차린 모양이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르쇠 하지 마라. 품삯은 어디다 감추고 있는 것이냐? 그동안 조금씩 빼돌려서 새 살림 차릴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일하러 다녀온다면서 왔다 갔다 하더니 벌써 계획이 다 서 있었던 거지. 어머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없어? 뒷방 늙은이라고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이 요망한 년, 시집온 며느리가 밖을 그리 나돌면서 몸을 더럽힌 것을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내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눈빛이 수상하더니 니년놈들이 작정하고 내 아들을 그리 만든 것이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저주받을 것들, 내 집에서 썩 꺼지거라. 당장 나가. 어머님, 무슨 말씀이셔요? 다른 말은 다 참아왔으나 서방님을 제가 그렇게 만들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맹세코 저는 서방님을 해코지한 적도 몸을 더럽힌 적도 없습니다. 닥쳐라. 내 네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디서 거짓을 말하느냐. 지금 당장 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네 고향에 가서 너희 부모 앞에서 따져 물을 것이니 당장 꺼지래도. 그때 방문이 조금 열리는가 싶더니 볼품없는 보따리 하나가 밖으로 툭 던져졌다. 내 아들 것이다. 이것을 보고 있으면 네 생각까지 나서 괴로워 참을 수가 없구나. 서책이랑 옷가지니 이것 가지고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 거라. 만약 떠나지 않는다면 내 지금 당장이라도 너희 고향에 쫓아가 네 부모와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얼마나 천박하고 교활한 짓을 했는지 다 소문내주마. 연희는 충격과 슬픔에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복순이 꽂은 말들이 하나하나 뇌리에 박혀 맴돌았다. 행실이 해프다는 말, 며느리로 둘 수 없다는 말, 서방을 잃고 힘든 것은 연희도 마찬가지였다. 그 슬픔을 사귀면서도 이 집을 지키려 버텼고 어머님 곁에 있으려 버텼는데, 그런데 어머님 눈에는 자신이 고작 그런 사람으로 보였단 말인가. 함께 밥을 먹었고 함께 마루에 앉아 달을 보았고 가락지를 받았던 날도 있었는데 연희는 그 모든 것이 진심이라 믿었다.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 차갑고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연희는 바닥에 떨어진 보따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손이 떨렸다. 서방의 것이었다. 서방의 냄새가 남아있을 것이었다. 연희는 서방이 남긴 보따리 하나 덜렁 들고 처량하게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이내 마음을 굳힌 듯 닫힌 문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깊이 절을 올렸다. 눈물이 마루 위로 뚝뚝 떨어졌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다. 어머님, 그동안 부족한 저를 거두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며느리였습니다. 끝까지 잘 모시지 못한 것이 죄스럽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냥 거기 무릎 꿇고 한없이 울고 싶었다. 문이 열리기를, 어머님이 나와주시기를 어느 한 부분에서는 아직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연희는 보따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대문을 향해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서방을 따라 처음 이 집에 들어서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는 이 집을 나서는 날이 이런 날일 줄은 몰랐다. 대문을 나서며 끝내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복순의 방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열리지 않았고 영원히 열릴 것 같지도 않았다.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소리가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눌렀다. 그러나 결국 참지 못했다.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그동안 사귀어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서방을 잃은 슬픔도, 버텨온 날들도, 오해받은 치욕도, 어머님을 향한 마음도 전부 한꺼번에. 연희는 보따리를 끌어안은 채 길 위에서 소리 없이 무너졌다. 모두가 잠든 밤이 될 때까지 그렇게 어둠 속에 가녀린 여인이 아이처럼 한참을 울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인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연희는 겨우 몸을 일으켰다. 갑자기 하늘에서 눈송이가 날리기 시작하며 이내 곧 눈보라가 일었다. 추위에 떨며 연희는 앞으로 걸어나갔다. 걷고 또 걸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고향으로 가려면 얼마나 남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저 몸에 힘이 남아있는 한 발이 가는 대로 걸었다.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눈물 자국이 마른 얼굴로 어둠 속을 걸었다. 마을을 벗어나자 산길이 시작되었다. 좁고 가팔랐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돌부리가 발을 걸었다. 신발 속으로 찬 바람이 파고들었다. 발바닥이 쓰라렸다. 언제 생채기가 났는지 발가락 아래가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이 느껴졌다. 다 낡은 집신이 피로 물들었지만 연희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더 걷지 못할 것 같았다. 산짐승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도 났다. 그러나 무섭지 않았다. 무서움을 느낄 자리에 이미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 복순의 말들이, 서방의 얼굴이, 이 집을 나서던 순간이 걸을 때마다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러다 미처 피하지 못한 돌부리에 걸려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다. 무릎이 땅에 박히고 보따리가 옆으로 굴렀다. 손바닥에서 흙냄새가 났다. 연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이대로 있으면 얼어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차라리 그 편이 나으려나 싶었다. 서방도 없고 집도 없고 어머님한테는 그런 말을 들으며 쫓겨나고 이 차가운 산길 위에 이대로 누워 있으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닌가. 연희는 너무 지쳤고 이제 그만 편안해지고 싶었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땅이 차가웠다. 뺨에 닿은 흙이 서늘했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때 연희가 의식을 놓으려는 순간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쩌면 쓰러져 자신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연희는 눈을 뜨고 떨리는 팔로 몸을 일으켰다. 무릎에서 찌릿하며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지만 개의치 않고 보따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다시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무작정 쉬지 않고 걷고 또 걸어갔다. 발은 동상에 걸린 듯 감각이 없었고 손은 추위에 얼다 못해 곱아들었다. 그러나 잠깐이라도 쉬면 다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아. 연희는 온 힘을 다해 어둠을 걸어갔다. 끝이 없을 것 같던 어둠이 물러가고 하늘이 조금씩 밝아올 무렵 낯익은 산자락이 눈에 들어왔다. 연희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고향 마을이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보따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산이 떠나가라 통곡을 했다. 그 소리에 나무에 앉아 졸던 새들도 푸드득 하늘로 날아올랐다. 더 이상 참을 것도 없었기에 연희는 마지막 눈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모두 쏟아내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연희는 겨우 몸을 일으켜 마을로 들어섰다. 길목으로 들어서는 연희의 발서프로 마른 낙엽들이 뒤엉켜 휘날렸다. 마치 구슬프게 자신을 맞이해 주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 길을 걸으면 어디선가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렸고 닭이 울었고 개가 짖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고 그저 바람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마을은 죽어 있었다.
담벼락은 허물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걷어들인 것도 없이 말라비틀어진 집단들만 나뒹굴었다. 우물가에 앉아있던 노인이 연희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움푹 꺼지고 황폐했다. 노인의 광대뼈가 금방이라도 살갗을 뚫고 나올 것처럼 얼굴은 앙상했다. 그 옆 처마 밑에는 아이 하나가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추위도 잊은 듯 표정 없는 그 얼굴에서는 희망이라곤 사라진 지 오래였다. 마을 전체가 바닷속에 잠긴 듯 고요했다. 소리도 없고 빛도 없고 활기라고는 한 줌도 찾아볼 수 없었다. 문을 굳게 닫고 집 안에 들어누운 사람들의 눈빛들은 흐릿했다.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있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그저 미라처럼 이불로 몸을 싸고 꺼져가는 숨을 겨우 붙들고 있을 뿐이었다. 연희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멀리 보이는 저 귀퉁이를 돌면 곧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터였다. 연희가 익숙한 살인문을 밀어제끼자 삐걱하며 낡은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졌다. 방문을 열자 어머니가 아버지 곁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두 사람 다 이불을 꽁꽁 말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방 안에 들어섰으나 방 안의 온도와 밖의 온도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서늘한 한기가 방바닥에서 바로 전해져 올라왔다. 입에서는 입김이 하얗게 올라오고 주전자 속 살얼음을 띄운 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온기가 없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인기척에 연희 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다. 그러다 연희의 얼굴을 제대로 보더니 흠칫 놀라며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아니 연아, 네가 여기를 어찌 왔느냐? 얼굴은 또 왜 이래? 우리 연희 얼굴이 왜 이리 못쓰게 되었어? 네 꼴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연희의 뺨을 감쌌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다. 그 손이 닿는 순간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연아. 말 좀 해봐라. 여기까지 어찌 온 거야? 너 혼자 이 먼 길을 온 게야? 정작 본인은 피골이 상접한 몰골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저 자신만을 걱정하는 그 모습에 연희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야말로 괜찮으신 겁니까? 아버님은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어머니가 대답을 못했다. 아버지가 벽 쪽을 바라본 채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으로 대답은 충분했다. 연희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다. 솥을 열어보았으나 텅 비어 있었다. 뒤주도 역시나 바닥에 먼지만 남아 있었다. 선반 위를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장독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된장독 바닥에 손가락으로 긁어낼 것조차도 남아있지 않았다. 텅 비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연희는 광 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뒤주도 솥도 장독도 전부 비어 있는데 이 집에 먹을 것이 한 톨도 없는데 당장 오늘 어머니와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 당장 뗄감도 없는데 저 상태로는 오늘 밤도 넘기기 어려워 보였다. 그렇게 온 집안을 뒤지며 헤매다 방으로 돌아온 연희의 눈에 자신이 들고 온 보따리가 들어왔다. 연희는 한동안 멀거니 보따리를 바라보았다. 서방의 것이었다. 서방님이 남기고 간 유일한 것이었고 그것이 연희에게는 전부나 다름없었다. 그것만큼은 평생 지키고 간직하고 싶었다. 서방의 손때가 묻은 것이고 서방의 숨결이 아직 남아있을 것이고 펼치면 서방의 향이 날 것 같았으니까. 이 세상에 서방이 남기고 간 것이 이것뿐이었으니까. 연희는 보따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을 뻗었다가 거두었다. 그리고 다시 뻗었다가 또 거두기를 반복했다.
그때 방 안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연희는 눈을 감았다. 서방님, 이럴 수밖에 없는 저를 부디 용서하십시오. 연희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다. 보자기 안에는 생전에 서방이 읽던 서책들이 반듯하게 묶여 있었다. 이것을 팔면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을 것이었다. 미음이라도 끓일 수 있을 테지.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해야 했다. 서책 밑에는 낡은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서방의 냄새가 남아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냄새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옷가지들 맨 밑에는 연희가 시집올 때 서방에게 해준 두루마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연희는 웬일인지 서방의 얼굴이 생각이 나지 않아. 두루마기를 붙들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렇게 두루마기를 붙들고 한참을 울고 있는데 그 안에서 무엇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연희는 눈물을 훔치고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작은 복주머니였다. 아니, 이게 무엇이길래 이 속에 들어 있었을까? 의아해하며 천천히 그것을 열어본 연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안에는 은전이 들어 있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이것들이 왜 서방님의 두루마기 안에? 연희는 이상한 생각에 낡은 옷가지들과 서책들을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책의 표지를 가만히 쓸던 연희의 손가락이 한 곳에서 멈추었다. 표지 안쪽에서 두툼한 무엇인가가 만져졌다. 연희는 표지를 가만히 들어 바라보다가 이어붙인 흔적을 발견했고 표지를 뜯어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문서가 하나 나왔다. 땅 문서와 집 문서였다. 다른 옷가지들도 살펴보았다. 낡은 옷자락의 소매 끝에 새로 바느질을 해넣은 흔적이 있었다. 연희는 조심스레 그것들을 뜯어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엽전들이 들어 있었다. 놀란 마음을 추스린 후 연희는 나머지 짐들도 살펴보기 시작했다. 책들을 하나씩 꺼내 쌓기 시작한 연희의 눈에 아주 익숙한 서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그 서책은 생전에 서방이 가장 아끼던 것이었다. 생전 처음으로 복순이 남에게서 얻어다 준 것이 아닌 죗값을 주고 사서 아들에게 선물한 서책이었다. 책의 안쪽을 훑어보던 연희의 손이 멈추었다. 그 안에는 가지런히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고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천천히 펼쳤다. 그러자 이내 익숙한 글씨체가 흰 종이 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연아, 네가 이 편지를 볼 즈음에는 우리 애기가 친정에 무사히 잘 도착했겠구나. 없는 집에 시집 왔어. 오래 살아보지도 못하고 서방까지 그리 떠나보내고 예쁘고 아까운 그 나이에 늙은 시어미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을꼬. 네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구나. 나도 일찍 서방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워봤어. 너의 심정을 어찌 모를 수가 있겠느냐. 얼마나 억울하고 외로웠겠느냐. 잘못한 것도 없이 모진 말을 듣고 그래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 주었구나. 이 어미가 고맙다. 정말로 진심으로 고맙다. 너는 나처럼 살길 바라지 않았기에 그리 모질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 네가 이 집에 미련을 갖지 않도록 내가 없어도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의 상처를 내고 싶지 않으면서도 그 방법밖에 몰랐던 어리석은 어미를 너무 원망하지는 말아다오. 오래간만에 친정에 가는 것인데 곱게 치장하여 보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혹여 나쁜 무리들의 눈에 들까 싶어
그리 남루한 차림으로 너를 보냈구나. 사돈에게 부디 이런 나를 용서하시라고 전해주지 않으련 혹여라도 다시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말거라. 돌아와도 나는 이제 이곳에 없을 것이니 의원이 더 이상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몸속이 망가졌다고 하더구나.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나도 느끼는 바가 있어서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지. 다만 연이 네가 걱정이 되어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구나. 네가 이 집에 혼자 외롭게 남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 마지막 추악을 부린 것이니 마음에 두지 말고 털어버리렴. 미안하구나. 부디 모든 것을 잊고 새 인생을 시작하거라. 비록 낡은 집과 작은 땅뿐이지만 연이 너희 것이니 그것을 미천으로 삼아 행복하게 살아다오. 너처럼 고운 사람이, 너처럼 상냥한 사람이 나의 며느리가 되어주어 고맙고 행복했다. 너만 괜찮다면 다음 생에 우리 다시 만나자꾸나. 처음 우리 집에 발을 들이던 그날부터 이미 너는 나의 딸이 되었구나. 사랑한다. 내 딸 연이야. 연희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눈물이 차올라 글씨가 번졌다. 연희가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읽어보려 노력했지만 다시금 눈물이 차올라 멈출 줄을 몰랐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해도 도무지 그래지지가 않아. 편지를 다 읽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가까스로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연희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그 모진 말들이, 그 차가운 눈빛이, 그 혹독한 구박이 전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정을 떼어놓으려는 것이었다. 미련을 없애려는 것이었다. 자신이 떠난 뒤에 연희가 가볍게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주려는 것이었다. 연희가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울었다. 소리도 없이 울었다. 어깨가 들썩이고 숨이 막혔다. 방 밖에서 나는 바람 소리조차도 구슬프게 울어대고 있었다. 다음 날 연희는 동이 트기도 전에 친정을 나섰다. 조금도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부모님이 붙잡았지만 연희는 달렸다. 숨이 차도 멈추지 않았다. 신발 밑창이 얼음 위에서 미끄러졌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면서도 연희는 달렸다. 어머님 곁에 가야 했다. 편지를 읽은 순간부터 연희의 가슴 안에서 뭔가가 조여드는 느낌이 있었다. 불길한 느낌이었다. 어서 가야 한다. 그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발을 재촉했다. 뛰다 걷다를 반복하며 쉼없이 내리 이틀에 걸쳐 이윽고 집에 당도한 연희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여느 때보다 더 시리고 외로운 모습에 낡은 집이 덩그러니 서 있었다. 고요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아궁이의 연기도 없었다. 연희가 굳게 닫힌 복순의 방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입김이 서리는 냉골의 방바닥에 이미 차디차게 식은 복순이 홀로 쓰러져 있었다. 연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복순의 몸은 한기 속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연희는 자신의 몸으로 데우려는 듯 온몸으로 복순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저 혼자 어찌 살라고 이러시는 겁니까? 연희 왔어요. 어머님 딸 연희가 여기 있어요. 연희가 복순을 안은 채 오래도록 울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살아있는 자와 이미 떠난 자 위에 구분 없이 연희는 복순과 서방의 무덤을 나란히 만들어 주었다. 내막을 아는 마을 사람들은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아도
다들 와서 흙을 퍼날랐다. 연희는 그 모습을 두 손을 모으고 바라보았다. 두 무덤이 나란히 놓였다. 어머니와 아들이 살아서도 서로를 많이 사랑했을 두 사람이. 연희가 절을 올렸다. 적어도 두 사람은 이제 외롭지 않겠지. 쓸쓸함은 홀로 남은 이의 몫이었다. 이후 연희는 그 집에 혼자 남아 살아갔다. 복순이 남겨준 그 집에서 복순이 남겨준 그 땅을 일구며 아침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저녁이면 툇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매일 무덤을 찾아가 기도를 올렸다. 봄이면 꽃을 꺾어다 두 무덤 앞에 놓았다. 여름이면 땡볕에 한참을 앉아 풀을 뽑아주었고 가을이면 그 많은 낙엽을 다 쓸어내었다. 그리고 겨울이면 눈이 쌓이지 않도록 매일매일 자리를 지켰다. 하루도 빠짐없이 지극정성으로 무덤을 돌보며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머물다 가고는 했다. 그런 연희에게 밤마다 꿈에 복순이 나타났다. 슬픈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연희를 바라보기만 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연희는 그 꿈이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복순이 아직 자신의 곁에 있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되었다. 그러다 다시금 봄이 찾아왔다. 그날도 연희가 무덤에 기도를 올리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인적 없는 산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는데 젊은 사내였다. 옷곳곳이 찢겨 있었고 상처에서 피가 흘렀다. 의식이 없는 것인지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이 가빴다. 연희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길게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이대로 두면 죽을 것이었다. 연희가 사내를 부축하여 집으로 데려왔다. 연희는 사내의 상처를 씻어내고 약을 발랐다. 열이 올라 며칠을 의식 없이 앓았다. 연희가 밤새 곁에 앉아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었다. 이윽고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사내가 의식을 차리고 눈을 떴다. 그는 근처 마을에서 작게 약방을 하고 있는 사내였는데 그날도 약초를 구하러 산에 올랐다가 언덕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말수가 많은 사내는 아니었으나 연희의 말을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연희에게는 충분했다. 이곳에 홀로 지내는 동안 하루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날들이 손에 꼽을 수도 없을 만큼 많았기에 그만큼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연희에게는 아주 큰 위안으로 다가왔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연희는 알게 되었다.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그 사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사내 또한 예쁘고 다정한 연희의 모습에 매료되었고 연희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얼굴이 떠올랐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서방을 잃고 어머님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마음은 도리에 맞지 않았다. 연희는 스스로의 가슴을 붙잡고 그 마음을 애써 밀어냈다. 그 다음 날부터 연희는 사내와 거리를 두며 더 가까워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연희가 한 발짝 물러서면 한 발짝 다가서는 사내 때문에 그 마음은 그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날 밤이었다. 연희는 다시 꿈을 꾸었다. 복순이었다. 늘 슬픈 얼굴로 말없이 바라보기만 하던 복순이 이번엔 아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연희가 기억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한 얼굴이었다. 복순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연희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던 그때처럼 여전히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다. 이제 행복하거라, 내 딸 연아. 연희는 눈을 떴다.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연희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다. 복수는 떠났지만
끝내 연희를 혼자 두지 않았다. 복순이 남겨준 반지를 낀 연희의 손을 잡아줄 이가 이제는 있었다. 그것이 복순이 선택한 마지막으로 연희를 위한 복순이 보여준 사랑의 방식이었다.